프락시스 행정법 총론 강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재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행정주체에 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강의 자료에 올린 바와 같이 행정주체와 행정작용의 법률관계라고 제목을 변경했고 순서도 그래서 좀 바꿨습니다. 새로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행정주체입니다. 행정주체는 국가가 대표적인 행정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등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 공공단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기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네. 이 공공단체와 행정작용의 법률관계에서 그리고 행정주체에서 말하는 공공단체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공기관은 개념이 다릅니다.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고 또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관리법에서 나오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여러 가지 공적인 행위를 하는 기관을 말하고 이것은 주로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를 하거나 혹은 지원금을 주거나 여러 가지 보조금을 주는 기관이어서 이런 기관들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정해진 개념이고 또 그런 법률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정행위, 행정작용의 주체로서의 공공단체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이 공공기관에도 공공단체에서 말하는 공공조합이나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이 상당수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하는 공무, 공적 용무, 공적 업무를 수탁받은 사인도 행정주체가 됩니다. 공무대행사인 행정보조자가 포함됩니다. 이것은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혹은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러한 공적 업무를 하도록 위탁받은 사인을 말합니다. 뒤에 우리가 판례 보겠지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우리가 흔히 캄코라고 하죠. 캄코. 또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주체 가운데는 행정작용을 주체적으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공적 의무를 부담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무부담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일정한 기관들은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소득세를 내는 경우 있죠. 그는 원천징수 의무자 혹은 석유 정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석유 생산량의 일부를 비축해야 되는 석유 비축 의무자, 이런 경우는 공의무 부담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으로 크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그 행정작용은 어떤 법률관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주체가 하는 행정작용이 원칙적으로는 공법관계의 규율을 받겠죠. 그러나 사법관계의 규율을 받는 경우도 있고, 공법관계 속에서도 권력관계이냐 비권력적 공행정관계이냐로 또 구별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대부분이 이제 공법관계로 규율이 되겠죠. 공법관계. 공법관계가 아닌 경우는 사법관계로 규율이 됩니다. 공법관계로 규율될 때하고 사법관계로 규율될 때는 그 적용 법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공법관계는 우월적 지위에서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경우를 권력관계라 하고, 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관계를 관리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권력적 공행정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정주체의 행정작용, 우리가 흔히 행정행위라고 부르는데요. 행정행위 이외에 행정행위라고 분류되지 않은 행정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도, 공법상의 사실행위, 비권력적 급부행위, 공법상 계약, 이런 것들은 사인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행정행위, 행정강제, 경찰행위, 조세행정, 행정입법이라고 부르는 권력관계의 특질을 지닌 우월적 지위를 가진 공공행정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권력관계로서 특징이 지어지는 이런 공공행정의 경우에는 공정력이 있고 확정력이 있고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 개념은 행정행위 부분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관계에서 행해지는 공공행정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법적으로 규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인과 대등한 관계에서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권력관계인 경우에는 그 불복 방법이 항고소송, 행정소송 중에 항고소송 유형이지만은, 관리관계의 경우는 행정소송의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행정주체가 하는 행정작용 중에도 공법관계가 아닌 사법관계로 규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사업, 버스사업, 전기가스사업, 우편사업, 하수도관리사업, 쓰레기처리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죠. 이런 서비스는 또 기본적으로 권력관계나 관리관계가 아니고 행정사법관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법 형식으로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정한 공법 원리가 적용되지만은 일정한 그 공법 원리 가운데는 평등원칙, 비례원칙, 공행적 계속성 원칙, 행정권의 기본권 보장, 의무,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가 적용됩니다. 즉 이게 다 공기업 이용관계 보듯이 이것은 뭐죠? 이용 계약관계입니다. 그죠? 이용 계약관계. 그래서 행정행위나 행정강제, 경찰행정, 조세행정에서 나오는 특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법상 이용 계약관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돗물 공급받고 하는 것은 수도료를 내고 또 수도료를 부과하는 거죠. 이 수도료 부과하는 것은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이지만은 수돗물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항고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그 불이행 관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권리 의무 관계가 처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중에는 그 이용 요금의 부과관계가 공법상 권리 의무 관계로 각 특별법상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법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용 계약 관계라는 사법 관계라는 겁니다. 그 다음 행정 주체이긴 하지만은 일반 사인과 아주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 관계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완전히 공법이 아닌 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법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국고관계라고 합니다. 국고관계. 이것은 민사소송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행정주체가 일반 업체로부터 물품 구매를 하는 경우, 이거는 단순한 매매계약이죠. 건설도급공사를 주는 경우, 건설공사를 주는 경우, 이건 건설도급계약의 민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이것은 일반 민사법상의 매매 혹은 임대차 관계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법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분리되고 공법관계 중에서도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또 사법관계 중에서도 행정사법관계와 국고관계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 개별적인 행정행위 내용을 보면은 금방 이해될 수 있습니다.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방제, 경찰행정, 조세행정 같은 경우는 권력관계의 공법관계다. 불법방법은 항고소송,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으로 처리되어야 된다.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비권력적 급부행위, 공법상 사실행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법적으로 규율되고 불법방법은 행정소송 중에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된다. 이것을 관리관계라고 한다. 비권력적 공공행정관계라고 한다. 공기업 이용관계, 철도사업, 버스사업, 전기가스, 우편, 하수도관리, 쓰레기 처리 이런 경우는 이용계약관계이다. 그래서 사법 형식의 공공행정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일정한 공법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주체가 하는 물품 구매, 건설도구업, 국유재산 매각 대부 등 이런 것은 완전히 사인과 같은 지위에서 사법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이 적용되고 권리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구제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다. 그리고 민사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것을 국고관계라고 한다.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개별적인 내용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기속조치. 행정주체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 참가자에 대한 입찰, 즉 가장 높은 시행 계약에 대한 대가를 알려주는 업체에게 그 사업을 시행하게 하겠다 하는 경우에 입찰을 실시하는데 그 보증금을 받죠. 그런데 그 보증금을 낸 업체가 나중에 선정되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 안 해서 계약이 취소되고 입찰 보증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대로 기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입찰 보증금의 국고 기속 조치는 사법상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민사소송으로서 다투어야 된다. 입찰 참가 자격 정지하는 행위. 이것은 행정처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했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입찰 절차에서 부정당 행위를 해서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정지당하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입찰 참가 자격 정지 통지에 대한 불복 행위는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국유재산, 공유재산은 새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를 먼저 설명하고 다시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규정되어 있고 국가 소유를 말하는 거죠. 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별됩니다. 일반재산은 이전에 흔히 우리가 접종재산이라고 불리어 왔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그러나 지금 일반재산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공용재산은 뭐냐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합니다. 공공용 재산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재산입니다. 기업용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사용하기로 한 재산입니다. 보존용 재산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용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죠? 시청 청사, 종합정부청사, 관사, 시장이나 대통령이 있는 관사, 청와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박물관, 학교, 도서관, 공무원, 아파트 이런 것들이 공용재산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도로, 하천, 항만, 주차장, 공원, 제방, 지하도, 광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공공용 재산입니다. 그 다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소유 관리하는 재산, 병원, 상하수도, 도시철도 이런 것들. 그리고 보존용 재산이라는 것은 문화재, 사적지, 명승지 등을 말합니다. 국립공원, 그죠? 네, 이런 것들을 말하죠. 네. 그 다음 이러한 행정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은 모두 일반재산으로 분리되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 대부하거나 매각이 가능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일반재산은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리고 행정재산, 일반재산, 행정재산 중에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에 대한 개념을 익힌 다음에 이 행정주체의 행정작용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이 국공유재산에 관한 행정작용이 어떤 법리에 적용을 받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유, 공유의 일반재산의 매각, 대부, 매매나 임대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행정작용의 법률관계에서 이게 뭐죠? 국고관계라고 부르는 거죠. 국고관계.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는 아니지만 국유, 공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도 사용허가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행정처분입니다. 자, 국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행정처분입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 있죠. 일반재산은 매각 대부가 가능하는데 이 매각 대부에 있어서 매각 대금이나 대부료를 내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 그 불이행에 따른 매각 대금이나 대부료를 다시 회수하기 위한 혹은 받아내기 위한 절차는 기본적으로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 절차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조세 징수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납처분 절차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 절차는 공법행위이죠. 원래 원칙은 국유, 공유, 일반재산의 매각 대부는 사법상 계약이죠.
그죠? 그 사법상 법리를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이게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상 의무이긴 하지만은 체납처분으로 가면은 공법행위이고 공법상 절차, 공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체납처분 절차를 밟게 돼 있다고 하면은 사법상 계약이지만은 민사소송의 대부료 지급 청구가 안 된다라는 그런 약간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죠? 국유 공유의 일반 재산은 매각 대부의 법령 적용은 사법상 계약으로 본다. 그러나 그 대부료 지급 의무 불이행에 따른 체납 처분 절차를 하는 경우에는 공법 행위로 전환되고 또 국유 공유 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또 행정처분으로 간다. 국유 공유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행정처분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나와 있는 판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 판례의 내용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입니다. 사실은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이것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사용료, 그죠? 대부료나 사용료를 내라는 것이죠. 근데 변상금은 120%로 할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변상금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상금은 120%의 할증금으로 부과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했더니 이 무단 점유자가 어떤 주장을 했느냐면은 1년을 초과해서 계속 점유 사용 수익한 사람의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액해 줍니다. 이걸 조정 대부료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단 점유한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부료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때는 1년 이상 계속 점유하는 사람에 대한 조정 대부료를 기준으로 해달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참 깜찍한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무단 점유자의 경우에는 이 조정 대부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적법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1년 이상 일반 재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는 성실한 대부 계약자를 위한 제도이다.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료 조정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무단 점유자가 이익을 얻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 이것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체납처분을 했다면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혹은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죠. 이런 체납처분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지급 구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그런 판례입니다. 이 국유 재산, 국유 일반 재산, 공유 일반 재산 마찬가지입니다. 변상금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대부료 지급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하는 경우는 120% 할증해서 부과한다 그랬죠. 대부료는 일반 대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으로 처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면 체납처분으로 해야지 일반 민사소송 형식의 대부료 청구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주체와 행정작용의 법률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법, 아니 내 눈앞에 청문,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강의자, 공부하세 A drop in the ocean. A drop in the ocean.